자, 이번 시간 조선 전기의 경제 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조선 전기 정치편을 다 끝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페이지는 190쪽. 자, 조선 전기의 경제. 자, 이 경제편은요, 아무래도 그 토지제도 일부만 조금 중요하고요. 나머지 거는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대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보다 후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후기 쪽에서 이제 전기 포함한 모든 것들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조선 전기 경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90쪽이고요. 첫 번째로 농본주의 경제정책, 당연히 중농정책이죠. 고려도 마찬가지로 중농이었고 조선도 중농입니다. 단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상공업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산업공상의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회 분위기. 그래서 선비, 농민, 그리고 상공인, 그리고 그 공장, 그리고 상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인은 놀고 먹고 게으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인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농업이다라는 거죠. 농업은 거짓말하지 않죠. 씨를 뿌린 다음에 거두는 거니까 농민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풍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이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공업, 그리고 상업이지요. 요런 직업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그 조선이 유교 국가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토지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합시다. 토지제도는 뭡니까? 관리들에게 월급 주는 거죠. 이 토지제도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4번 보면 2.5번 나오는 것인데, 사료와 묶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조선 전기 왕들, 그 성종 이전, 태조부터 성종까지 그 왕들의 정책에 대한, 아니면 혹은 일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 골라라 그러면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5개가 들어가 있다.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토지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과 1번의 과전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옆 페이지에 보면 제가 판서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에 시행했죠. 그래서 공양왕 때 시행했던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답,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전직관리, 현직관리에게 지급을 한 토지입니다. 요것이 이제 과전법이죠. 그리고 경기도에 한정해서 경기에 한정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것이 이제 과전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죽거나 그러면 이제 국가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반환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겠죠. 이 예외라는 놈이 웃기는 놈인데, 예외가 훨씬 더 많죠. 원래 원칙보다 예외가 더 많잖아요. 아무튼 예외는 뭡니까?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어떤 놈들이 있냐면 수신전, 그리고 휴량전,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전은 뭐겠습니까? 수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마라. 수절한 여성에게 지급한 땅이 수신전. 그리고 휴량전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먹고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휴량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전법이에요. 자, 이렇게 과전법을 시행을 했었는데 조선이 개창됐죠. 그러면서 개국공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계유정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되면서 공신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왕자의 난이 2차례나 있었고, 그러니까 공신들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공신은 또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과전법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들에게 지급할 땅이 점차적으로 부족해지니까 강한 군주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누구냐면 세조예요. 세조가 시행한 것이 이 직전법입니다.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잖아요. 이 관리들에게 지급할 땅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딱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수신전, 휴량전. 그래서 무늬만 수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틀려요. 낮에는 수절을 하지만 밤에는 또 틀리고, 그리고 이제 휴량전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족부를 위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식도 아닌데 자식으로 위조한 둔갑한 가짜 자식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막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제도적인 문제 여기 보니까 가만 있어봐. 얘들은 왜 주는 건데? 라는 거죠. 퇴역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직관리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문제잖아. 요걸 왜 주고 있어? 요거 폐지시켜.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전법과 직전법의 큰 차이는 뭐냐면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과전법, 폐지해버렸다라고 하면 직전법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직관리냐 현직관리냐라는 거. 그리고 현직관리다. 전직관리에게 줄 땅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왕권을 행사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포인트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전법이 시행되고 있었죠. 직전법 하에서 잘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전현직 관리, 전직 관리에게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만 준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조금 이따 한 3년 정도 뒤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정년퇴직하고 나면 먹고 살 거 있어요? 노후가 불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챙기자라는 의식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을 수탈하게 되죠. 농민을 수탈하게 되니까 더욱더 그 불법적인 내용들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안 되겠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구나. 뭐가요? 과전법, 직전법의 큰 특징, 토지제도의 큰 특징은 뭡니까? 소유권 지급이에요? 아니죠. 수조권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요거죠. 국가가 관리에게 농민에게 세금을 걷어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농민이 한 10분의 1 정도를 관리에게 주면 이것을 관리가 챙겼단 말이죠. 국가한테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토지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농간을 부렸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감찰난다거나 그런 일. 그렇죠? 이 복잡한 건, 이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구나. 그럼 관리가 농민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수관급제. 이것은 성종 때 있었어요. 성종 때. 이 관수관급제라는 것은 무엇이면, 자, 국가가 있죠. 국가가 이제 혹은 관청이 있습니다. 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받아요. 그래서 농민이 국가에게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고 그리고 관리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리가 농민에게 그 공전으로서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른바 관수관급제가 이 성종 때 있었던 토지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이 관리들이 농민을 그 수탈하는 일이 많이 감소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수관급제의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뭐예요? 과전법의 다른 이름. 그렇다면 관수관급제의 그 다른 이름은 뭐냐?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직접 이 국가가 직접 토지를 지배하고 있죠. 농민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가 관수관급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그럼 좋네요. 관리가 이제 수탈을 못 하겠네요. 그럼 수탈하는 게 없어지겠네요.라고 하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수관급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전에 받았었던 이 직전법은 아직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전에 직전법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징수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종 때 가서 이 직전법을 폐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직전법을 폐지했습니다. 요것이 명종 때인데 자, 다시 얘기하면 직전법도 폐지시켰죠. 그러면 이제 아예 관리가 농민에게 징수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법적인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아예 관리가 농민을 차단할 수 원천적인 봉쇄가 됐다라는 거죠.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직전법 폐지가 있으면서 명종 때 명종 때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관리들은 뭐만 받아요? 녹봉만 받죠. 이게 녹봉.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와, 깨끗한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더욱더 관리들이 농민 수탈이 많아졌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요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딱 봤을 때, 국가, 관리, 농민 끝! 야, 이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것은 공전만이지요. 공전으로서 국가의 공적인 그 땅만 가지고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사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땅이 있죠. 내 개인 땅을 가지고 굴리는 것. 이거는 어떻게 국가에서 안 된다. 이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고 국가에서 월급 받은 이 권리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요. 이 양반네들이 지주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공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요걸로 굴려볼까라는 거죠. 여러분 소작농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소작농의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요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땅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어. 와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B, C, D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땅들을 야, 이 땅 내가 2배 줄 테니까 팔을래? 그래요. 팔죠. 팔을래?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A의 땅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B, C, D는 얘들은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이제 먹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한 2년, 3년이면 가진 게 이제 다 탕진되죠. 그때 A는 뭐예요? 이거 그냥 냅둬요. 노비 굴려가지고 경작해봐 라고 하고 있고 이때 얘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을 때쯤 되니까 이제 A가 얘기하죠. 야! 니들 내 땅에 와서 소작 지을래? 소작이라는 거, 그쵸? 내 땅에 와서 농사 지을래? 감사합니다. 그렇죠. 백수였는데 잘 됐죠. 농사 지을 땅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작농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무슨 꼴이죠? 농민들이 자기 그 땅을 A 땅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남의 땅이 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요 땅을 사들이는 이 현상을 광작이라고 합니다. 넓다 광자 써서 넓게 짓는다라는 광작. 그래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전이 안 되죠. 그럼 사적으로 지배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소작농은 당시 지주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납부했겠습니까?
2분의 1을 납부했어요. 50%를 납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라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문나니까 옆 동네 관리들이 제가 그랬어?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점차 땅을 사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2분의 1씩 때 되면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직정법 폐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었다. 이게 뭐냐면 지주는 뭔지 아시겠죠? 주인이고 전호는 이제 소장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강화되고 농민들이 봤을 때 같이 짓잖아요. 병자, 반수입니다. 반수제가 강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짓고 반을 나누는 거죠. 이 병작반수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주전호제 강화, 병작반수제가 강화되었다. 이게 직전법 폐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은 이렇게 이제 조선 초기에 이렇게 됐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돼서 현직관리에게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수신전 주량전을 없애버렸고 세조답지요. 그다음에 이제 관수관급제 성종 때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이렇게 강화되었다가 직전법을 폐지했으니 이제 끝났다. 깨끗한 세상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관리들이 양반네들이 이 농민들을 훨씬 더 지배하게 되는 이런 꼴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190쪽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토지제도의 강화. 그래서 과전법 신진사 대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전직관리액과 현직관리액에 지급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외에 보시면 뭡니까? 수신전, 주량전을 지급했죠.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계속 분필 먹으면 이렇게 돼요. 말하면서 지우려니까. 그렇죠? 자, 직전법 보세요. 양과리 이번에 직전법. 세조 때 시행하죠. 그래서 수신전 주량전을 어떻게 했죠? 폐지시키고 그리고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관리 수탈이 더 증가해. 그러니까 양과로 3번에 관수관급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 중간쯤 보면 직접 수조권을 행사해서 세를 거두고 그리고 관리에게 다시 나눠주는 관수관급제.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191쪽 볼게요. 양괄호 4번의 직전법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조권의 완전 폐지였잖아요. 그렇죠? 명종 때고. 그리고 관리는 녹복만 지급받았는데 결과 뭐예요? 병작반수제, 지주전호제 강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3번 수치체제 변화인데요. 수치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또 세금을 걷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리들에게 월급 준 거고 수치제도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괄호 1번의 수치제도. 그래서 기억번 과전법이 있고 니은번 연분육등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있죠. 세종 때요. 세금을 걷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 때 정치편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이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시행했어요. 연분구등법. 이게 뭐냐면 세종이 연구를 했죠. 농민들에게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혹은 농민들이 잘 살 때는 조금 더 걷고 못 살 때는 확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에요. 전분육등법이라는 것은 땅의 비옥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좋고 낮은 것을 6등급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풍년과 흉년의 풍흉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풍년일 때는 상상년, 그래서 세 등분 상중하로 나눴고요. 이것을 다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9개지요. 그래서 상상년, 대풍년, 하하년, 대흉년. 그래서 하하년은 4두만 납부하게 했고요. 상상년은 20두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두, 최하 40두로 납부하게 한 것이 연분 구등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중년이면 2두 플러스 되면 6두, 하상년이면 8두, 그렇죠? 산수가 힘들어. 중하년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20도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면 뭐 하려고 계산을 해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풍흉의 기준에 따라서 최하 2, 최하 4도부터 최고 20도까지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니 그것이 세종의 공법, 세금을 걷는 법, 연분 구등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디귿번의 조세 운송인데요. 조창, 9년에서 거둔 쌀, 콩의 조세를 조창으로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역이면 여기라는 조창에다 운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걷어라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 지역을 모으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경창,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을 하죠. 요렇게 그래서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바닷길로 운반하는 제도. 자, 익류 지역이 있는데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예외를 했어요. 그래서 요쪽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제주도는 세금을 안 걷었다가 아니고요. 걷긴 걷어요. 근데 이 서울로 갖다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제주도 너무 멀죠. 이 운송비가 더 들어. 그래서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는요. 때때로 사신이 넘어옵니다. 사신들이 넘어오는데 사신을 접대할 때마다 중앙에서 돈을 받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 접대비로 그냥 니들이 걷어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 여진족 애들이 막 넘어오거나 그러면 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니들이 걷어서 이걸 갖고 있다가 군사비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류 지역이라고 하는데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제주도가 있었다.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공납이에요.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에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쫙 넘어갑시다. 192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큰 동그라미 있죠. 조선전기 경제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과 농민의 생활, 양반 지주의 생활 잘 살았지요. 넘어갑시다. 양바로 2번의 농민의 생활인데요. 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농사직설이 나옵니다. 농사직설 세종이 만들었던 우리만의 자주적인 농법서지요. 농사직설 사시찬요 금양 잠록이 조선 전기의 농법서였구나라는 얘기. 그래서 농사직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농사직설이 이 내용이 뭐냐? 라고는 안 물어봐요. 그게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건 농법서다. 또 세종 때 만들었다. 세종이 그 농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만의 농법서, 자주적인 농법서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농사직설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무조건 다 풀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농업기술의 발달인데요. 기역번 농업기술, 조보리콩 2년 3작의 융작법이 일반화돼요. 그래서 2년 동안 3번 짓는 거, 돌려짓기, 이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조선 전기. 모내기법 있죠. 모내기법은 이제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옮길 이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판을 원래 이렇게 요만한 모판을 막 이렇게 심죠. 그래서 어디 논에다가 박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이게 이제 이양법인데 이 이양법이 이제 남부 지역의 일부에 보급되는 거예요. 전국에 보급되는 거는 조선 후기고. 됐습니다. 자, 니은번 시비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비법은 뭡니까? 이 걸음 주는 거예요. 걸음 주는 게 시비법. 자, 디귿번 됐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농민 이탈 방지책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봐 보셔야 되는데요. 구항 방법이 구항 방법은 뭐냐면 당시 흉년이 막 들면 농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관리들은 아까처럼 수탈을 막 일삼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못 참잖아요. 에이, 나 그냥 도망갈래. 그러면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이 도망가는 백성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 잡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방법, 그래서 도토리 껍질이나 나무 껍질 이런 것들 베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끼니는 때울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구항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은번 그 법적 통제인데 구항 방법, 그래서 구항 찬료라는 책을 만드는데 이것이 아까 그 구항 방법을 갖다 담아놓은 겁니다. 법적 통제, 호패법, 이것은 이제 태종 때 시행한 거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오가작통법이 있는데 자, 이 하나의 통을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딱 걷어요. 그래서 자, 이 마을 이 한 통에는 사과 5박스를 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내다가 나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과했어요? 집집마다 부과한 게 아니고 통에다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통에서는 무조건 5박스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 남아있는 애들이 얘 것까지 부담해야 돼. 1.25박스 해가지고 5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나 힘들어. 에이 도망가죠. 힘들어 도망가지. 한 명이 5박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명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이 못 가게 막 잡아버려요. 야, 안 돼. 못 가. 네 가면 내가 지금 죽어나. 그러면서 잡게 되죠. 자연스럽게 농민의 통제가 돼요. 그렇죠? 이것이 오가작통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정부에서 고안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 이탈 방지책이 뭐가 있느냐? 뭐 구황방법, 구황찬류가 있었고, 그리고 호패법이 있었고, 그리고 오가작통법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기타 산업의 발전, 수공업, 그래서 관영수공업인데 일단 이 조선 전기는 유교적 경제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공업을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영, 민영은 거의 안 해요. 상업을 막아놨잖아요. 국가에서 상업만 막아놨기 때문에 경제 몰라. 에이, 뭐 이렇게 돼 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분위기지. 막 돈을 축적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관영수공업이 발전을 하고요. 조선 후기 가면 어떻게 되죠? 돈, 재산이 최고야. 이걸 가지면 관직을 사고 양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상업이 발전을 하게 돼서 조선 후기에 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민영수공업. 그렇죠? 자, 양거로 2번에 상업이 있는데요. 시전상인이 있는데요. 예전에 수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 이제 종로, 예전엔 종루라고 불렀는데 요 경복궁이 있는 곳 있잖아요. 이 앞에 종로거리가 있었어요. 이 종로거리는 상인들로 북적댔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국가의 관에 허가를 받은 상인이에요. 그래서 관에 세금을 내고요. 이 지역에서 장사하겠다. 아, 그래? 그래서 허가를 내줘서 이른바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 관어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세금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청에서요. 니들만 특별히 팔 수 있게끔 딱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과 다이렉트로 상행위를 거래를 틀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특권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6개를 팔았다 그래서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모시, 배, 삼배 요런 종이 뭐 요런 것들 6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기전의 특권을 줍니다. 이걸 유기전이라고 이 유기전을 팔았던 상인을 뭐라고 하냐면 시전상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은 관에서 허가를 받은 관어상인이고 그래서 이 독점적인 유기전 판매권을 보유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시정상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권 관상이고요. 맨 끝에 보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관에서 그것이 뭐예요? 그 아래 유기전 나오죠. 명주, 종이, 여물, 모시, 삼배, 무명. 외울 필요 없어요. 유기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시 해가지고 16세기 중엽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보부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부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팔고 다녔던 사람. 그렇죠. 이 보부상은요.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보따리 장사, 부상은 등짐 장사인데 이런 이 사람들이 그럼 보따리 들고 팔고 다니는 사람, 등짐 지고 팔고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두 개를 같이 했죠. 보따리도 지고 등짐도 지고 보따리 들고 이렇게 다녔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상이 아니고 사상일 것이다. 그렇죠? 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이것도 관상이에요. 관어상인이에요. 관청에서 허가받은 상인들만 이것을 했었습니다. 자, 193쪽은 그냥 그렇고요. 우리가 페이지 쭉 넘어와서 196쪽으로 갑니다. 자, 사회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전기 사회인데요.
자, 경제편 마무리 짓고 사회편으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사회편에서 일단 처음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뭡니까? 신분제도죠. 자, 15세기 조선이 만들어지고, 14세기 말에 만들어지고 15세기부터 이제 훈구가 집권을 하자 말이죠. 그래서 훈구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신분제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일단 15세기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어떤 제도였냐면 양천제도예요. 그래서 양인과 천인이 존재했던 이른바 양천제도, 요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제상 조선은 양천제의 국가예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에 그래서 쭉 해서 조선이 끝날 그 시점까지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그런데 16세기, 그래서 한 100여 년 가까이 이제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 관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보세요. 자, 양반이 등장을 했죠. 양인 안에는 양반과 평민이 있잖아요. 자, 양반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요 양인에도 양반이 있잖아요. 양반은 뭐예요? 이 15세기 양반과 16세기 양반이 틀려요. 자, 양반이라는 것은 15세기 때는 관직의 이름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문반과 무반, 반 두 개를 가지고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직을 가졌던, 성취했던 그 자만 해당되는 것이 성취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시험을 봐서 양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만 양반인 거예요. 내 식구들은 양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던 것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양반이 됐죠. 양반이 되고 내 부인이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민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평민의 남편이 평민이고 그 부인이 평민 집안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얘들한테 뜯어 맞았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반이 맨날 가가지고 혼내줄 거 아닙니까? 니들이 막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리고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 아들과 이 아들 신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그러면 얘는 양반입니까? 평민입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자식을 두고 이상하게 되니까 서얼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양반일 때 어머니가 양인이면 평민이면 서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천민일 때는 얼자. 그래서 평민 어머니 서자, 천민 어머니 얼자 이 이름 합쳐서 서얼이에요. 그러면 이 서얼들은 분명히 아버지는 양반이니까 양반인가? 그렇다면 양반과 양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은 양반인데 그러면 이 양반과 얘가 신분이 똑같으면 이상해지죠. 얘는 또 뭐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상한 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중인으로 빼버립니다. 이 평빈보다는 높은 신분인데 양반보다는 낮추는 거예요. 그럼 딱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양인. 이걸 가지고 이제 상민. 자, 요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신분이 세 신분으로 나뉘고 요거는 그대로 삼천민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4신분으로 실제로 분화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국대전, 그러니까 법에는 법에도 양천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인과 천인의 양분화된 사회지만 실질적으로는 4신분으로 운영됐던 것이 이 조선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5세기 때 양반과 16세기 양반은 틀려요. 15세기 때 양반은 누구만 양반이에요? 이 친구만 양반입니다. 성취 신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야, 이거 남자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16세기는 변합니다. 이것은 관직에 따라서만 했는데 이제 이 양반에는 가문 그리고 문벌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전체가 그 남편의 그 신분을 따라가요. 남편이 상품 관리가 됐다, 정상품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내 마누라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상품이 되고 자식도 상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문과 문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서 야 사촌이 한 명만.
야, 사촌이 야 요번에 일품 됐더라. 아이고, 그래? 야, 그럼 우리도 일품 대접 받아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왜요? 아이고, 저 웃기고 있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뛰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문벌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또 이게 또 어떻게 폐쇄적인 분위기로 가게 되죠. 남성 우위의 사회로 가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남자 하나만 잘 나면 돼. 이 아들만 잘 키워서 일품 만들자.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성취 신분이었는데 세습 때는 세습 신분으로 영구적인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중인 신분이 탄생하게 되죠. 양반과 상민의 중간. 그래서 이 중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 관리 혹은 그 기술관들, 잡과 시험 본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방금 봤던 이제 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 신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평민 있죠, 상민. 이 상민은 이제 농업이 산업공상이잖아요. 그래서 농민이 제일 높은 신분. 대우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 신분은 똑같지만. 그리고 이제 수공업자, 그리고 이제 상업, 상민, 상인,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민은 이제 노비라든가, 그렇죠? 광대라든가, 기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천민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5세기는 무슨 제? 양천제인데, 조선은 법대로는 양천제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냐면 반상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제로 운영이 되었던 특이한 나라 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는 2신분인데 실제로는 4신분으로 운영이 되었던 반상제 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볼 때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죠. 경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오? 막 그러면 얘기하죠. 이 반상의 법도가 무너지는 반상제.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196쪽에 칠판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칠판 밑에 보시면 양괄호 1번이 15세기 양천제도예요. 동그라미 1번 양천제도의 구조. 사회신분을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도가 법제상이고, 자, 그 양괄호 2번 쭉 내려와서 16세기 반상제도인데 실제상으로는 4신분인 반상제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자, 2번의 신분구조, 양괄호 1번의 양반이죠. 그래서 건국초, 문반, 무반을 얘기했던 이 양반이 점차 맨 끝에 보면 문무의 관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문, 문벌 다 해당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의 특권, 뭐예요? 구격 면제예요. 여기에 의무를 안 집니다. 그렇죠? 자, 양괄호 2번 중인입니다. 자,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이죠. 그래서 구성, 동그라미 2번에 서리와 향리, 그리고 기술관, 군교, 하급 장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그리고 역관, 이런 사람들이 중인. 역관은요, 앞에 통자 쓰면 돼요. 통역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생활특전, 역시 이들도 여기에 의무는 없다. 3번 보시면 상민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구성, 농민,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특이한 신량 역천인이 있어요. 신량 역천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은 양인인데요. 천안역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신량 역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왼쪽 날개에 있어요. 수군, 조례, 나장, 일수, 역졸, 이런 사람들. 수군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목숨 걸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천한 일을 담당하는 애들이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천민 아니죠? 평민이에요. 분명히 평민인데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안역에 담당하는 사람 칠반천역이라고 하는데 신량 역천이라고 불러요. 칠반천역 7가지 천안일에 담당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197쪽으로 가볼까요? 양괄호 4번 천민입니다. 별거 없지요? 뭐예요? 백정, 무당, 창기.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백정. 백정은요, 고려시대 때는 뭐였죠? 신문이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백정농민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오면 이 백정은 뭐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노비주의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2번에 조선전기 사회와 제도가 있는데요. 보세요. 양거래 1번 중농정책 당연한 거고 됐고 양거래 2번의 사회정책에서 빈민구제입니다. 의창, 상평창. 의창은 뭐죠? 그 빈민구제죠. 춘대춘합제도.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제도 의창이고 상평창은 뭐예요? 그 물가 조절을 하는 거죠. 물가가 높아졌을 때 낮추고 낮아졌을 땐 높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의료시설인데요. 기억본 중앙에 해민국, 동서 대비 원, 해민국, 약국, 동서 대비 원, 병원.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에게 약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해민국. 그리고 동서대비원은 서민 환자에게 의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 환자를 구제했다. 니은번 지방에서 재생원 그리고 동서활인사가 있었다. 자, 그 2번의 사법제도인데요. 법은 일단 우리나라의 대법전, 조선의 대법전 뭐예요? 경국대전이죠. 그리고 대명률, 명나라의 법을 빌렸었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을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없어. 야, 봤더니 명나라. 그럴 때는 이제 명나라의 법을 빌려서 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태장도 유사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민법에 관해서는 관습법에 의해서 지방관이 처리합니다. 거의 뭐 고려하고 비슷하죠. 초기에는 노비 관련 소송이 그렇게 많았죠. 왜요?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은 아니지만 뭐 일종의 전쟁이죠. 사병끼리 싸워가지고 막 꿇어 그러면서 노비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노비 관련 소송이 굉장히 많았지만 16세기 집권하면 뭡니까? 사림이 집권하죠. 사림이 집권하면서 예절을 따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묘자리를 잘 써야 돼. 그래야 복이 들어와 라고 했는데 누가 내 묘자리를 써버린 거야. 이거 내 땅인데 웃기지 마 내 땅이야. 소송 거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산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 양과로 2번의 사법기관, 그래서 중앙에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기구였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불복수단도 있습니다. 상부관청이나 다른 관청에 소를 제기하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상소. 재판 졌어. 1심에서 졌어. 그럼 2심 걸고. 그렇죠? 2심에서 졌어. 3심 걸고. 뭐 이런 거죠. 자, 성역적 사회질서 강화라고 돼 있는데 3번이죠. 맨 아래에요. 향촌사회 양거래 1번 봅시다. 현재 향촌이에요. 그래서 9년의 당위의 향이고 촌락의 단위를 촌이라고 붙여서 향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가지고 향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 변화. 경제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양소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향소나 향청으로 계층됐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족이 향안을 작성을 했는데 향안은 뭐냐면 유양소에 출입할 수 있는 양반 명부를 향안이라고 합니다. 자, 양과로 이번에 촌락 운영. 그래서 촌락은 이제 그 사림들이 가서 집권을 했었겠죠. 지배를 했었겠죠. 그렇죠? 사림들이 직접 훈장이 돼서 제자를 양성하고 막 그랬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정부 지배. 그래서 초기에 면리제 그리고 오가작동제 이런 걸로 지배를 했었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198쪽인데요. 촌락이 분화합니다. 그래서 반촌이라는 게 있어요. 반촌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민촌이 있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양반들이 사는 곳, 백성들이, 평민들이 사는 곳, 민촌. 그리고 이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면서요. 이 백성들이요. 돈 주고, 농민들이 돈 주고 양반이 돼버리죠. 양반. 그러니까 민촌의 양반들과 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촌의 의미가 없어져. 그 양반도 이사 와서 여기에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만의 특별한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이 똑같은 동선 촌락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만드는 제도예요. 자, 됐고요. 개도 있었어요. 2번에 서원과 향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양과로 1번의 향약인데요. 말 그대로 향촌의 자치규약이죠. 그래서 향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형성.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양소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양소에서 그 동네 법을 만드는 거고 잘못했을 땐 이제 혼내려고 법 만드는 거죠. 이게 향약이고 누가 먼저 시행을 했냐면 우리는 공부했어요. 언제 했냐면 김효사화 때 했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시행했던 게 향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 시행했고요. 향약의 4대 덕목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촌의 규약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덕업상권. 그래서 좋은 일은 서로 권하자. 둘째가 과실상규. 나쁜 일은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속상교. 뭐 위아래 알아보자. 예절을 따져라. 뭐 이런 거죠. 넷째, 따라라 라는 거죠. 환난상출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향약의 4대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 4가지가 탕탕탕탕 덕업상권, 과실상규 이렇게 해서 탕탕탕 나오면 뭐 풀란 얘기예요? 향약에 대한 문제를 풀란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 사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장점이 있는데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사림들은 이 향약을 가지고 농민을 지배할 수 있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단점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역이용을 해버리면 뭡니까? 농민을 수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다. 자,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최초의 서원이 16세기 중종 때 만든 주세분의 백운동 서원인데 서원은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현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현들의 제사를 담당했고 그리고 후학을 양성했던 후진 양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선현을 제사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서원인데 자,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백운동에 서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첫 번째로 들어온 우리나라의 서원인데 이 서원을 가지고 이 당시 이황이 중종이 건의를 내요. 전하, 요거 좋은 거니까 요거 서원 사액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는데 좋소! 라고 하면서 사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액을 해줬는데 뭐라고 해주냐면 소수서원이라고 했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보세요. 이 서원에 이 현판이 달려 있잖아요. 땅땅땅땅. 그렇죠? 이때 현판 이름이 소수서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수서원. 그런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왕이 직접 이 현판을 써줍니다. 왕이. 이걸 가지고 사액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액서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토지를 받죠. 건물에 대한 모든 걸 받고 여기에 노비 같은 것들도 다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왕이 지원을 해주는 서원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침을 틱 뱉었어요. 그럼 서원에서 공부하던 양반이 나와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당신 뭔데 그러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되겠죠. 왜 그래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사익서원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졌던 학술기구 참 애매하죠. 그런 것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서원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의 최초의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점인데 이왕이 건의를 해서 소수서원으로 사익받았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역할은 뭐만 알면 됩니까? 니은법만 아시면 돼요. 후진을 양성하고요. 선현을 추모하는, 선현을 제사하는 것이 이 서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양반의 특권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학과 보학이 발달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예학인데 예절이 있죠. 그래서 기억본의 그 역할, 성리학적 도덕 윤리를 강조했고 삼강오륜을 강조하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니은번 보시면 향촌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요. 알려주잖아요. 이 무식한 것들아. 요런 것들이야. 이런 건 지켜야 돼. 위아래 알아보고 예절이란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되면서 중앙정부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니 그것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예속 논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학입니다. 앞에 족자를 붙이면 돼요. 족보학이에요. 그렇죠? 기억번 족보를 편찬했고요. 니은번 역할에서 친족 공동체의 유대, 그래서 신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양반, 이 어린아이 둘이 양반인데요. 얘들이 이제 막 싸워요. 막, 야,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있죠. 그런데 한 놈이, 아이, 야,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갑자기 숙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정일품의 관리였어. 이놈, 어디, 니네 할아버지 뭐야? 아, 우리 할아버지는 종일품. 꿀어 이놈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 집은 3품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같은 양반이라고 따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그 상하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 족보 학문, 족보에 관한 학문, 보학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반들은 멧돼지 할아버지 누구 이걸 외우고 줄줄 외우고 다녔던 게 이 보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가부장적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의 2번의 예학과 보학의 영향은 뭐예요? 상하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신문제,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쓴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를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들어가겠습니다.